금이 오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자체를 덜 믿기 시작한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2026년 1월 26일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를 처음 넘었습니다. 이걸 그냥 귀금속 뉴스로 보면 밥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 금리 기대, 달러 흐름, 중앙은행 매수, ETF 자금이 한 방향으로 몰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돈이 금으로 몰리는지, 금감 뉴스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급등장 안에서도 갑자기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부터 짚고 갈게요. 로이터즈 레퍼런스에 따르면 금은 2025년에만 64% 뛰었습니다. 2026년 초반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온스당 5,000달러 선을 처음 넘겼습니다. 이건 하루짜리 돌발 뉴스가 아닙니다. 월드 골드 카운셀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체 금 수요는 5,000톤을 처음 넘었습니다. 금값도 기록이고 수요도 기록이고 ETF와 공식 수요도 같이 강했습니다. 즉 이번 랠리는 우연한 급등이 아니라 오래 쌓인 힘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이 갑자기 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시장이 몇 달, 몇 분기 동안 쌓아온 불안과 기대가 가격에 모여서 나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원인부터 볼게요.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버티는 자산을 찾습니다. 전쟁, 관세, 정치 갈등, 정책 충돌, 중앙은행과 정부의 불협화음 같은 게 겹치기 시작하면 위험자산은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이때 돈은 성장성이 높은 곳보다 일단 덜 깨질 것 같은 곳을 찾게 되거든요. 로이터즈 보도도 이번 상승의 배경으로 지정학 불확실성과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흔들림을 같이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공포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입니다. 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불확실한 뉴스를 더 싫어합니다. 세율이 높다, 금리가 오른다, 이런 건 계산이라도 가능한데 방향이 계속 바뀌는 환경은 밸류에이션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금은 전쟁 자산이라기보다 불확실성의 피난처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축은 중앙은행입니다. 많은 사람은 금을 개인 투자자나 부자들만 사는 자산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식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드 골드 카운셀에 따르면 2025년 10월에만 중앙은행 순매수가 53톤이었습니다. 연초 이후 누적도 254톤으로 계속 플러스였고요. 이 말은 금값이 꽤 올라와 보여도 국가 단위 수요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은 개인 투자자처럼 오늘 싸게 사고 내일 비싸게 팔려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 나눌지, 달러 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둘지, 정책 충돌이 커질 때 어떤 자산이 중립적으로 버텨줄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매수는 단순한 매수세가 아니라 가격의 바닥 체력을 만드는 공식 수요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무섭다고 사는 것과 국가 단위가 구조적으로 보유 비중을 높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무게의 수요예요. 세 번째 축은 ETF 자금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중앙은행 수요만으로는 가격이 버틸 수는 있어도 가격이 빠르게 치고 나가려면 시장 자금이 같이 붙어야 하거든요. 월드 골드 카운셀 자료를 보면 2025년 금 ETF 수요는 801.2톤 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글로벌 금 ETF로 187억 달러가 유입됐고 2월까지 9개월 연속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이번 금 랠리가 그냥 뉴스 소비가 아니라 실제 자금 이동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금이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안에서 실제로 금 비중을 늘렸다는 거죠. ETF는 개인만 쓰는 수단이 아니라 기관이 빠르게 포지션을 조정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ETF 유입이 붙는 구간은 감정이 아니라 배분의 변화가 화면에 찍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때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금의 가장 중요한 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수익률이 매력적이면 굳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실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 채권 수익률의 매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금은 갑자기 훨씬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을 볼 때 명목금리만 보면 안 되고 실제 금리를 같이 봐야 합니다. 물가를 빼고 남는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기회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결국 금은 공포만으로 뛰는 게 아니라 금리 체계 안에서 상대평가가 바뀔 때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입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이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로이터즈 레퍼런스 1도 달러 약세가 상승 탄력을 더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많은 사람이 달러와 금을 항상 반대로만 보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큰 위험 회피 국면에선 달러도 강하고 금도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러 신뢰와 미국 정책 신뢰가 같이 흔들리는 국면에선 금 쪽 선호가 더 강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금을 볼 때 달러가 오르나 내리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방향이 나오는지까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금은 계속 오를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레퍼런스 3처럼 강한 상승 뒤에는 꽤 빠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해지거나 채권 금리가 오르거나 너무 급하게 오른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 금도 꽤 아프게 밀립니다. 이게 초보를 제일 흔듭니다. 오를 때는 세상의 모든 논리가 금 쪽으로 몰린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조정이 나오면 방금까지 맞았던 논리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강세장 안조정은 논리 붕괴가 아니라 속도 조절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무섭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 혹은 한번 밀리면 끝났다. 이 둘 중 하나로 단정하는 겁니다. 그럼 금은
그럼 다른 자산과 뭐가 다를까요? 주식은 성장과 이익의 자산입니다. 채권은 금리와 신용의 자산이고요. 달러는 유동성과 결제의 중심입니다. 금은 그 사이에서 신뢰가 흔들릴 때 얼마나 중립적으로 버텨주느냐를 보여주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은 기업처럼 이익이 늘어날 이유를 설명하는 자산이 아니고 채권처럼 쿠폰을 주는 자산도 아닙니다. 대신 다른 자산이 동시에 불편해질 때 포트폴리오에서 왜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는지 설명되는 자산이에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을 너무 비싸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너무 신성한 자산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딱 보입니다. 첫째, 가격이 많이 오른 뒤에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 뉴스만 보고 따라붙는 겁니다. 둘째, 조정이 나오면 방금까지의 논리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금을 볼 때 금값만 보고 실제 금리와 달러, ETF 흐름은 아예 안 보는 겁니다. 넷째, 금 ETF, 실물금, 금광주를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셋은 같은 금 테마 안에 있어도 움직임이 다를 수 있어요. 실물은 보유 방식이 다르고 ETF는 자금 흐름이 빠르고 금광주는 운영비와 기업 리스크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을 본다고 할 때 정확히 뭘 보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이번 금 랠리가 예전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금은 원래 위기 때마다 자주 호출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세게 올 때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 때도 늘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 흐름은 그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만으로도 아니고, 경기 침체 공포만으로도 아니고, 전쟁 공포 하나로도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정책 신뢰, 달러 흐름, 공식 수요, 민간 자금, 금리 기대가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유가 하나로 단순하지 않고 그만큼 랠리의 버팀목도 여러 개입니다. 이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축이 버텨줄 수 있다는 거고, 어려운 점은 뉴스 하나만 보고 흐름을 단정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무엇이 이 랠리를 진짜로 꺾을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첫째, 달러가 강하게 되살아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실제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오래 높게 유지되는 경우죠. 셋째, 정책 불확실성이 줄고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강하게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ETF 자금이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분명하게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 포지션이 과열된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금 강세를 믿더라도 영원히 직선으로 오른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강한 상승장일수록 중간에 흔들림도 더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게 어떤 금을 보는가입니다. 뉴스에선 그냥 금이라고 묶어 말하지만 실물금, 금 ETF, 금광주는 같은 자산이 아닙니다. 실물금은 보유 방식과 유동성, 보관 비용 문제가 있고 ETF는 자금이 빠르게 붙고 빠지는 만큼 시장 흐름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광주는 금값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운영비, 채굴 비용, 정치 리스크, 주식시장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을 본다고 말할 때 정확히 뭘 보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금 자체 논리는 맞는데 내가 산 상품은 다르게 움직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금을 사라 혹은 사지 마라보다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금 뉴스가 세게 나올 때 그걸 단순히 비싼 자산 뉴스로 보지 말고 시장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 믿고 있는지, 어떤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지를 읽는 뉴스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설령 금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 흔들리는 이유, 채권이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달러가 왜 어떤 날은 강하고 어떤 날은 불안한지까지 같이 읽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번 금 랠리를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금은 원래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주 떠오르고 금융 시스템 불안 때도 떠오르고 정치 위기 때도 자주 호출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은 그 셋 중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너무 세서 금이 뜨거나 금융위기가 커서 금이 뜨거나 달러 체계가 흔들려서 금이 뜨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한 축이 더 강했거든요. 이번에는 정책 신뢰 흔들림, 지정학, 중앙은행 매수, ETF 자금, 달러 방향, 실제금리 기대가 한꺼번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고 버팀목도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상승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뉴스 하나만 보고 전부 해석했다고 착각하면 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금은 혼자 볼 때보다 다른 자산과 같이 볼 때 훨씬 잘 읽힙니다. 예를 들어 금이 오르고 주식이 흔들리면 전형적인 위험 회피 해석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금이 오르는데 달러도 강하면 그건 단순한 약달러 랠리라기보다 시장 전체의 긴장감이 커진 장면일 수 있습니다. 금이 오르는데 채권도 강하면 성장 둔화나 정책 실수 우려가 더 깊게 들어간 걸 의심해 볼 수 있죠. 반대로 금이 밀리는데 달러가 강하고 실제 금리가 오르면 그건 강세 논리가 틀렸다기보다 금의 불리한 환경이 잠시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만 뚝 떼서 보지 말고 주식, 채권, 달러와 같이 보면 시장의 성격이 더 또렷해집니다. 여기서 일반 투자자가 조금 덜 흔들리려면 행동 원칙도 필요합니다. 첫째, 헤드라인만 보고 뒤늦게 따라붙지 않는 겁니다. 둘째,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논리가 바뀐 건지 아니면 속도 조절인지 구분하려고 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왜 금을 보고 있는지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단기 뉴스 반응을 보려는 건지, 거시경제 읽기용인지, 포트폴리오 균형용인지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거든요. 넷째, 금을 볼 때는 가격보다 이유를 기록하는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오른 이유가 달러인지, 금리인지, 중앙은행인지,
ETF인지 접어두면 조정이 올 때도 덜 흔들립니다. 결국 금은 용감한 사람이 돈 버는 자산이라기보다 이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덜 흔들리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실제로 뭘 보면 될까요? 첫째, 실질금리입니다. 둘째, 달러 방향입니다. 셋째, 중앙은행 매수 흐름입니다. 넷째,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지입니다. 다섯째, 관세나 지정학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지입니다. 여섯째, 조정이 올 때 가격만 빠지는지 자금 흐름까지 꺾이는지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금값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덜 늦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결과고 이 변수들은 원인에 가깝거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이 5,000달러를 넘었다는 건 단지 금이 비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안전자산을 더 찾고 있고 통화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덜 믿고 있고 달러와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고 공식 수요와 민간 자금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 뉴스는 귀금속 뉴스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을 읽는 뉴스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하느냐보다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건 왜 돈이 그쪽으로 피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금값이 오를 때도 갑자기 꺾일 때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